통일 및 남북 관계 문제는요. 근데 국제 정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느 시기에 조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좌지우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한 게 2019년 7월 중순쯤이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제가 여기 머릿말에도 넣었지만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판문점 회담에서 이렇게 막 한참 올랐던 기대는 이미 꺾였고 하노이에서 이제 회담이 결렬이 되고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없다고 느껴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살짝 뭐랄까요 냉각기로 이렇게 가던 시기가 아니었나 그런 점들을 조금 염두를 해주시고 설문 결과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그래서 사실은 이 연구는 그 당시에 개신교인의 인식을 조사한 것이지만 어떤 외부적인 요인들, 우리 이제 일반 민간인이나 혹은 종교, 시민단체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통일 문제, 남북관계 문제인데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있어서 오늘 발제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남북 정상회담이 가져왔던 변화들이 있거든요.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든가. 근데 그런 것에 너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민간이나 어떤 시민단체나 종교가 어떤 남북 관계를 증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결론처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통일 및 남북 관계에 대한 인식 하나, 그리고 북한 정권과 대북 정책에 대한 인식, 그리고 현 정부와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통일 남북 관계 인식의 형성의 경로와 특징에 대해서 총 4가지로 설문을 구성했고요. 그 내용을 간략히만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통일 및 남북 관계에 대한 인식인데요. 쉽게 말해서 전쟁의 위협은 줄여야 한다라는 입장, 그리고 경제적인 성장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반도 통일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개신교인 67.7%가 필요하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개신교인이 56.6%로 대답한 것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일의 방식을 묻는 질문에 있어서는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응답률이 65.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쟁을 제외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통일이 되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하지 않은 현재 그대로가 좋다라는 것이나 아니면 아예 전쟁을 치르더라도 통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은 상당히 적은 수의 10%가 안 되는 한 자릿수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일 및 남북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평화 자체라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해야 한다라는 어떤 남북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어떤 연대성 이런 것보다는 이 남한과 북한 혹은 남한 사람들이 이 한반도에서 북한의 어떤 위협이나 혹은 전쟁의 위협부터 내가 안전하게 바라는 평화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통일을 바라지만 그것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염원은 이제 한국 사회의 어떤 보편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전쟁을 치르더라도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일부 극단적인 생각들, 당장이라도 빨갱이를 처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은 사실은 매우 극소수의 의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이제 전쟁의 부재 상태를 말하는 요한 갈퉁, 평화학자인 요한 갈퉁이 말하는 소극적 평화의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사회에 나는 전쟁과 어떤 위협이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의 평화이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내가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나 편견이나 구조적인 것이나 문화적인 면들이 다 해결되는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평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통일에 대한 인식에서 군사적 긴장이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시급한 문제를 중복 선택하는 질문이었는데요.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모두 북한 비핵화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는 점에서도 이런
관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긴장 해소가 31% 그리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도 30.4% 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남북 관계나 통일을 이제 바라보는 입장에서 군사적인 위협이 줄고 우리가 평화협정을 빨리 해결하면 뭔가 다른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사는 건데 어떤 구조적인 거나 이제 피상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남북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냐라고 물었더니 북한이 비핵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과 북한이 개방되고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꼽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통일을 막는 장애물을 말할 때요. 통일을 막는 장애물은 북한이지 우리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통일을 막는 장애물이거나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통제되지 않는 변수로 남한의 사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변하거나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한반도에 평화가 올 수 있다라고 대답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남한은 이미 잘하고 있으니 북한이 변해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어떤 무의식이 표출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뒤로 나오는 것들은 남과 북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들이거든요. 그래서 경제협력을 해야 된다, 사회문화 교류를 해야 된다, 군사적 긴장 해소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이어지긴 하지만 딱 통일 문제 장애물 하면 떠오르는 것은 북한이 변해야 한다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특이점으로는 군사적 긴장 해소와 평화협정 체결은 비개신교인에게서 약간 더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반면에 북한의 인권이 개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응답에서는 개신교인이 더 높은 응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일반적으로 개신교인들은 북한의 동포 그리고 변화되어야 될 대상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비인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체제를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남한의 체제로 통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응답한 비율이 개신교인이 48.4% 그리고 비개신교인이 39.7%로 높지만 개신교인에 있어서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말도 비슷하게 한국의 개신교는 북한을 통일과 남북관계를 해결하는 입장에 있을 때 우리 방식의 변화, 그러니까 남한 체제로의 변화, 그리고 북한이 변하고 북한은 인권을 유린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신학적으로 말하면 조금 보수적이거나 이제 전통적인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반면에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한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고 응답한 수에서는 오히려 비개신교인들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인이 통일의식을 비교할 때 거의 흡사하지만 그래도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신교인이 가지고 있는 통일의식이 다소 보수적인 이제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보수적인 통일의식은 통일이 왜 되어야 하는가를 묻는 통일의 당위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아주 작지만 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개신교인은 경제적 성장에 이어서 같은 민족이니까를 선택했거든요. 두 번째로 높게. 이는 전체의 24.4%입니다. 하지만 비개신교인들의 경우에는 같은 민족이어서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19.6%로 차이가 있는 거죠. 흔히 말하는 이제 민족 중심의 통일 담론이 비개신교인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민족이고 같은 동포고 같은 민족이다라는 당위를 생각하고 통일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기독교 안에서도 이렇게 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은 통일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왜 우리가 통일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더니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점입니다. 개신교인이 44.6% 그리고 비개신교인이 48.2%로 통일이 되면 경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말했던 통일의 당위성, 같은 민족이니까 라고 응답한 비율의 2배의 차이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같은 민족이어서 통일을 해야 된다라기보단 통일을 하면 우리에게 좋다.
우리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이 드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생각했는데요. 통일 문제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즉 경제적인 이유 혹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잠재적 위협으로부터의 보장, 평화로운 체제의 보장이 중요한 결정 기준이 되는 것이고, 과거에 같은 민족이어서 우리 당위성을 얘기했던 어떤 이념적이었던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라는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근데 이런 설문을 조사할 때요, 참고를 했던 곳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매년 하고 있는 자료인데, 제가 처음에 이제 문헌조사를 할 때 2018년 통일일시 조사에서는 왜 통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제일 높았던 비율이 민족주의적 통일 담론이었거든요. 같은 민족이어서 통일해야 된다가 제일 높게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왜 저희 조사에서는 이게 두 번째고 경제적인 성장이 첫 번째일까? 라고 이제 의아했었고, 저희 조사가 잘못된 건가 했는데, 저희는 경제 성장에 대한 보기가 있었고요. 서울대 조사에서는 경제적 성장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은 있었지만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보기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나오는 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 서울대 자료를 보면 45%가 같은 민족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데 경제적 성장 얘기는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다음 질문에 보면 같은 자료긴 한데요. 통일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이제 서울대 자료에 보니까 통일이 되면 우리가 경제적인 부담을 해야 된다. 난 그게 가장 두렵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통일이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 보기가 없으니까 고르지 않았는데, 그럼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묻습니까? 하는 보기에 경제적 부담이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라는 것은 역시나 통일을 대하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것이 내가 경제적인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나에게 어떤 문제가 되느냐로 여겨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로 경제적 성장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개신교인 응답자 중에 민족주의적 통일 담론을 선택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비개신교인보다 높다는 것은, 그래도 이게 진보냐 보수냐 옳다 그르냐를 떠나서 기독교는 혹은 종교는 여전히 개인의 이해관계보다 국가나 공동체적인 단위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화됐다라는 게 나쁘다 좋다라는 떠나지 논하는 건 전혀 다른 맥락의 장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너무 개인화가 되고 있고 이해타산을 따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통일이나 어떤 여러 가지 평화나 이런 문제들을 대할 때 있어서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거죠. 개인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나 국가나 이런 가치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사실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2017년부터도 있었지만 이 차이의 제일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걸었던 통일 대박론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인식이 작용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이 필요한 것 같아서 여긴 넣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통일을 대하는 이제 인식의 틀이 바뀌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에 대한 혹은 대북 정책에 대한 인식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고요. 북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북한 혹은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은 자연스레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본 조사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우리 국민들이 가진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묻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저희 조사가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난 다음에 물었던 조사인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개혁 개방을 하고 있는 표방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북한 정권이
정권의 성격이 변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견해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서는 역시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일부에서는 그게 그냥 정치적 쇼다 라고 얘기한 비판도 있지만 아주 극소수고요. 사실 전반적으로는 이것이 진짜 남북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기대를 심어줬다라는 것이 이번 조사의 결과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그 서울대 자료에 보면요. 2017년까지만 해도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나 긍정적인 평가가 상당히 낮거든요. 거의 30%대였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그 전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2018년에 이렇게 이제 2배 가까이, 2배 정도 오른 건데 역시 그 사이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자료를 다시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07년에 다시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어떤 인식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이 만나서 약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구체적인 것들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대외적으로라도 그런 어떤 제스처를 보여주고 흔히 말하는 평화를 향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통일과 북한을 대하는 인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좀 반쪽짜리 이제 해석인데요. 왜냐하면 북한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뿔 달렸는지 뭐가 어땠는지 어떤 사회인지 다 정보가 어세스가 되지가 않고 있는데 그나마 남과 북이 이렇게 정상이 만나서 이제는 우리가 잘해봅시다 라는 제스처를 봐야만 이제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제 사실 미디어를 또 이렇게 전공하고 있는데 북한과 대북 문제 그리고 통일 남북관계 문제에 있어서 너무 큰 영향이 이 언론에 좌지우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정권에 대해서 우호적인 인식이 생기면 그럼 현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가? 너무 당연한 질문이지만 그렇게 미치고 있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되고 어느 정도 냉각기에 접어든 상태에서 저희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현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제가 기대했던 만큼 지지도가 높지는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그림 7번을 보면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32 그리고 33.5%로 가장 높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중도층 혹은 무당층이 상당히 상당수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좀 짧게 정리하겠는데요. 세 번째 제가 가지고 온 것은 통일 및 남북 문제에 대한 정보 획득 경로인데요. 이 부분을 넣었던 이유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대북에 대한 인식을 한다거나 북핵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저희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시민단체들이 간섭할 수 있는 여지가 없거든요.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북핵 문제든 북한에 대한 인식이든 다 어딜 통해서 내가 찬성이냐 반대냐 어떻게 통일이 되냐라는 인식을 하게 될까? 당연히 언론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해서 묻게 된 거죠. 그 결과가 여기 있는 표인데요. 가장 많이 북한 문제나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을 겪게 된 게 TV이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뉴스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수가 TV와 인터넷 뉴스로 우리는 통일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거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 세 번째긴 하지만 이제 작은 수죠. 요즘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유튜브가 사실 일간지보다는 더 높은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초자료가 돼서 대북 정책이나 교육이나 아니면 통일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언론 미디어를 우리가 어떻게 감시할 거냐, 어떻게 보도를 할 거냐, 혹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들로 영향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물은 질문 중에 하나는 그러면 그런 경로가 TV나 인터넷이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내 인식의 형성에 영향을 끼쳤느냐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언론 보도의 경우에는 거의 80% 이상 이 언론 보도의 얘기를 통해서 나는 대북관이나 통일의식을 갖게 됐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비개신교도 거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인터넷 SNS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흡사한 만큼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통일의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TV, 언론, 그리고 인터넷, SNS가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다른 경로로 우리가 대북 인식이나 통일 의식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혹은 개신교인들은 어떤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기독교인들은, 개신교인들은 교회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교나 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물었는데요. 일단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통일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안 한다고 하는 게 거의 50%. 그리고 아주 가끔 한다가 40%. 그러니까는 적극적으로 통일 문제나 대북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그림 8번 맨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목사님이 통일 문제나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해도 그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데 약 34% 정도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그 생각을 바꿨다,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약 60% 이상, 70% 가까이는 목사님의 설교를 그렇게 들었어도 나는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통일 문제가 변하고 있고 인식이 변하고 있는 시기에 있지만 개신교인들이 좀 더 평화적인 통일을 가기 위해서는 좀 더 언론이나 TV 뉴스, 그 다음에 SNS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제 제안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교회 설교도 그 횟수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평화로운 통일의 비전을, 성경적인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